여러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기대하고 있어요. 아하, 조금 길게 준비를 해서 슬라이드가 48장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 이름은 매니플렛이고요. 뭐 어떤 의미냐면 매니플레이션에 네트워크를 합쳐서 매니플렛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이거는 이제 핸드에 관련된 핸드 모션을 조합하는 논문이에요. 핸드와 오브젝트 간의 인터랙션을 하는데 그 모션을 뉴럴 네트워크로 조합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저번 달인가 나온 그런 논문입니다. 네, 좀 이제 목차 같은 경우는 오버뷰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좀 그걸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핸드 매니플레이션, 애니메이션 만드는 합성하는 분야가 뭐 어떤 챌린지가 가장 중요한 챌린지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었고 거기서 이 논문이 어떤 위치에 있길래 시그라프에 그렇게 당당히 합격을 한 건지 억셉이 된 건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워크부터 간단하게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인풋을 설명할 거예요. 인풋이 제일 중요하니까 인풋 부분을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네트워크랑 평가하는 거 이렇게 쭉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쪽에서 논문을 낼 때 영상 데모를 같이 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인풋으로 활용되는 게 이 위스트 그거죠? 손목이죠? 손목 정보하고 오브젝트의 정보 이 두 개의 포지션만 우리가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인풋을 그 두 개로 넣어줬는데도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물체의 뭐 손가락 모양을 잘 합성할 수 있다. 그런 논문이에요. 네, 그런 것을 뉴럴 네트워크 모델 기반으로 구현을 한 논문이고요. 다양한 뭐 크기에도 이게 가능하고 뭐 다른 처음 보는 물체를 봐도 어느 정도 잘 손가락 위치를 추정해낼 수 있다. 손가락 위치 트래킹을 하나하나 다 안 하더라도 이런 주전자, 뭐 손잡이 같은 얇은 거를 쥐는 것도 학습을 하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거 저희가 손목 위치만 있을 때, 이 손목 위치만 있을 때, 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쥐어야 하냐라고 알고 싶으면은 이 공간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손으로부터 이 오브젝트의 모양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건지, 오브젝트 표면이,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계속 스파셜 릴레이션이라고 할 거예요. 스파셜 릴레이션은 말 그대로 공간의 관계죠. 핸드와 오브젝트 간의 공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추정을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징을 추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 방식을 일반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여기서 잘 푼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손목의 회전값도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손목의 회전 다 들어가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조금 이 분야 핸드 매니플레이션 이 논문에서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해결한 문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냥 짚는 거, 이렇게 갖다가 짚는 거, 내가 어떤 문제를 집어서 들어 올리는 이런 짚는 행동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손 안에서 굴리는 행동, 한 손 안에서 이렇게 물체를 굴려서 조작하는 행동, 그게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양손을 두르 바이매뉴얼이 양손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양손으로 오브젝트를 핸들링하는 그런 문제까지 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전반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 모델로 이렇게 싹 해결했다.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는 이 핑거 게이트, 핑거의 어떤 궤도라고 해야 되나? 핑거 움직이는 경로? 뭐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문제 중에서 좀 이 세 가지 해결한 게 좀 클래시컬한 프로블럼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거 세 개를 많은 논문들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그거죠. 우리가 손 모양도 사람마다 진짜 다양할 것이고 손가락 길이도 다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인터랙션하는 물체 종류도 진짜 많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의 물체를 인터랙션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잖아요. 가까이 집을 때는 손바닥으로 집고 멀리 집을 때는 손가락으로 집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물체를 갖다 놔도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 이 모든 것을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모든 데이터셋을 엄청 많이 넣어서 일반화하기에는 손가락 다 트래킹해야 되고 물체도 다 이렇게 다그 마커 달아가지고 다 메시 뎁스에 따야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서 제대로 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모양의 물체가 등장하면은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니까. 그래서 일반화가 어렵다는 게 이 그 핸드 매니플레이션 합성하는 것의 가장 그 핵심 챌린지다.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이 논문이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했냐? 보통 이 핸드 매니플레이션 문제를 푸는 데가 이 로보틱스에서 그 로봇 손의 그 작동을 할 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논문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합성을 하려고 할 때 그 버추얼상의 가상의 게임 안에서 손가락 모양 합성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 뭐 목적 같은 거 명확하죠? 얘는 뭐 사람이 하는 작업, 특정 작업, 큐브 푸는 거 이런 걸 따라하게 하려는 거고 얘는 이제 사람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목적인 거죠. 얘는 그래서 두 개가 다른 목적이긴 한데 뭐 같은 문제를 풀고 있기는 하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걸 아우르면서 뭐 일반화된 제너럴라이즈된 모델을 만드는 게 같은 문제다. 그래서 뭐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얘네가 이런 걸 문제를 푸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얘는 특정 작업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딱 봐도 이 큐브 하나를 이렇게 돌려서 원하는 게 위로 이거랑 똑같은 모양을 만드는 그 특정 문제에 집중을 해서 컴퓨터 비전을 갖다가 얘를 포지션을 딴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강화학습 해서 특정 문제를 푸는 거 이런 정도로 발달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도 이 강화학습이 좀 쓰이기는 하는데 보통은 얘네처럼 그 피지컬 베이스드 뭐 충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뭐 필드를 계산을 해가지고 뭐 가장 적절한 뭐 최적화 문제 풀듯이 약간 최적의 상태를 계산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문제가 뭐냐면 얘는 일단 특정 문제에 쓰이니까 저희처럼 일반적인 경우에 하려는 거에 좀 해당이 잘 안 되고요. 강화학습을 쓰는 거는 또 기존의 이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했던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얘 보면 손가락을 그냥 이렇게 전체를 다 접을 때 닿는 데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체를 집지 않잖아요. 굉장히 미묘한 방식으로 물체를 집는데 그런 게 전혀 표현이 안 되고 있다. 뭐 일반화는 됐지만 그래서 이런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다양한 물체도 커버하고 또 새로운 물체가 나타나도 뭐 할 수 있는 그런 일반화된 모델을 개발하기가 참 어려웠고 지금까지 제대로 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문제를 막 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어떤 한 논문에서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특정한 문제를 집중을 해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챌린지 범위를 어느 정도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 논문은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냐면 현실에서 내가 어떤 물체와 손의 상호작용을 했을 때 그걸 버추얼 상의 가상 물체에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현실에서도 얘 두 개를 갖고 놀죠. 근데 이게 버추얼상으로 갔을 때 조금 모양이 다른 물체까지 적용을 할 수 있게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 뭐 다 되게는 안 하고 일단 물체하고 손목 정보는 주되 그거를 가상에서는 다른 물체에도 적용되게 하겠다. 가상에는 모양이 다른 물체에도 되게 하겠다. 그런 문제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그런 챌린지를 가지고 그런 챌린지를 제안을 했고 이제 그거를 풀 때
이 논문의 핵심 컨셉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겠다 하는 거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컨트리뷰션인 거죠. 핵심 컨트리뷰션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 어프로치가 이전에는 거의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강화학습을 쓰는 정도. 근데 강화학습은 핏이 안 맞았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로 이 핸드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해낸 이게 첫 번째 논문인 거죠. 뭔가 이렇게 팍 있어 보이는, 딱 봐도 자연스러운 그런 모션을 합성해낸 첫 번째 논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달성하려고 할 때 그 어떤 공간 정보를 표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공간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일반화를 잘했어요. 그게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에요. 그건 어떻게 했는지는 뒤에 나올 거예요. 어떤 손에다가 어떤 센서들을 부착을 해서 얘를 그냥 모든 표면을 세세한 정보를 다 추적하는 게 아니라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센서들을 여러 개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센서들이 어떻게 이 스파셜 릴레이션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뭐 감지를 했다는 건지, 그거를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랑스럽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하나도 안 썼다. 작은 데이터 셋으로도 이런 것들을 잘 뭐 여러 물체에 잘 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만큼 일반화를 굉장히 잘한 논문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탐구하면서 주요하게 볼 거는, 보통 뉴럴 네트워크 이런 딥러닝 모델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거는 크게 딱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인풋으로 뭘 사용했는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문제를 푸는 거는 인풋에서의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은 이 원하는 결과로 갈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이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정의를 했느냐가 좋은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풋을 기준으로 굉장히 세심한 탐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뉴럴 네트워크 자체, 레이어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이 쓸 수도 있죠. 그러게 어떻게 이 뉴럴 네트워크를 어떤 컨셉으로 이 아키텍처를 구성했느냐, 이게 두 번째 저희가 이 뉴럴 네트워크 볼 때 봐야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인풋은 크게 여기 나오죠. 포즈랑 트래젝토리랑 센서,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뜯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즈넷의 이 아키텍처의 핵심 컨셉은, 레즈넷에 쓰이는 그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르는 그 레이어를 건너뛰어서 인풋을 아웃풋에 매칭해주는,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를 이 모델 아키텍처 핵심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이따 나중에 인풋 뒤에 설명할 거고요. 저런 식으로 이거 탐구를 시작을 해볼 거고, 그 전에 이제 사전 어떤 정의된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논문이 바이매뉴얼 핸들링, 오브젝트 핸들링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 손을 동시에 뭔가 컨트롤하면서 뭐 컨트롤한다 했을 때 좌표계를 어디에 둘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뭐 000 기준 글로벌 좌표계를 할 수도 있고 한 손을 기준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이 논문은 오른손을 그냥 기준점으로 하고 이 한 손의 움직임만 해결을 해요. 한 손의 움직임만 일단 한 손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해결을 한 다음에, 다른 손은 이 데이터를 반전시켜서 그냥 또 다른 모델 두 개를 동시에 구동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양손을 해결한다고 하니까 이 좌표계도 오른손 여기 손목 지점 여기 맞춰서 다 변환돼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뭐 좌표나 뭐 기준점이나 뭐 말할 때는 다 오른손 기준이라는 거, 오른손 기준으로 풀고 다른 손에 적용한 건 간단히 입력되는 데이터를 반전시켜서 똑같은 모델을 두 개 돌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니까 저희가 앞으로 얘기하는 건 다 오른손 기준이고, 뭐 손목의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다 오른손의 포지션이다. 그럼 왼손이 봤을 때는 오른손이랑 물체랑 통일된 메쉬로 보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얘기죠? 손가락 위치가 겹칠 수도 있으니까. 아, 네, 맞아요. 아, 그거는 안 봐요. 아예 그 손의 메쉬는 그 물체로 인식하지 않고 아예 고려를 안 합니다. 그거는 고려를 안 하고 뒤에 가면 그게 또 문제로 나와요. 그게 그걸 어느 정도로 해결했고 그게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풋을 탐구를 해볼 건데 인풋에는 세 가지가 있죠. 포즈와 트레지토리라 센서들. 이제 저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게임은 루프로 돌아가고 프레임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프레임의 이 손가락 모양을 알아야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전 프레임들의 정보를 써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프레임, 우리가 현재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게 프레임 t라고 하면은 그 전 프레임 t-1의 정보를 사용해서 이 프레임 t를 포즈를 추정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이 인풋들은 프레임 t-1 기준의 정보들일 거고요. 그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당연히 핵심이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공간 정보를 핸더 오브젝트 간의 공간 정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센서들이 있고요. 이 세 가지 센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프레임 t-1의 핸드 포즈 그냥 프레임 t-1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이 포즈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과거 그 0.5초 이전과 0.5초 이후의 손목과 오브젝트의 이 좌표값 있죠. 좌표값 뭐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올 때 이 값들을 의 경로를 이렇게 추적을 해요. 저희가 만약에 제가 손을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다고 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손목의 위치를 이렇게 경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트래젝토리 정보를 과거와 미래의 정보를 이용해서 하겠다. 근데 미래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미래를 갔다 올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딜레이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센서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 이거는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센서들이에요. 이제 이 공간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 가지 버추얼 센서가 이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앰비언트 센서 이렇게 복셀 모양의 앰비언트 센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프록시미티 센서 프록시미티는 근접한이라는 뜻이에요. 근접한 정도를 찾는 용도를 하겠죠 얘는. 그럼 마지막은 사인드 디스턴스 센서 사인드 디스턴스 사인드는 이제 부호가 달렸다는 뜻이고 부호를 달아서 이 물체 표면과의 거리를 재겠다. 그런 센서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 센서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센서를 이렇게 나눈 것의 약간 컨셉이라거나 그런 거는 이 각각의 센서들의 역할이 어떤 거는 글로벌 피처를 감지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로컬 피처를 감지하기도 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 이 앰비언트 센서는 저희에게 원통형 물체가 있는데 딱 봐도 어떤 이런 세세한 원통형을 나타내지 않고 좀 추상화된 대략적인 실루엣을 탐색하는 느낌이죠. 전체적인 모양을 탐색하지만 좀 실루엣의 모양을 탐색하는 그런 특성을 보고 저희가 글로벌 피처 센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특징이다. 전체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제 세세한 정보인데 좀 지역적인 정보를 탐색한다고 해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센서는 로컬 피처 센서의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첫 번째 앰비언트 센서부터 볼 건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라가 그러면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앰비언트 센서는 글로벌 피처를 감지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손이 있으면은 이 손부터 이 앞쪽 방향, 우리가 짚는 건 손바닥으로 짚잖아요. 손바닥 방향으로 복셀 그리드, 정육면체의 모음이죠. 우리가 픽셀은 2D의 좌표잖아요. 복셀은 3차원이라고 하면 돼요. 정육면체들을 3차원으로 잘게 두부를 썰어가지고 그 영역에 들어온 물체의 영역을 이렇게 불투명한 정도로 나타나겠다라는 건데 자세히 말하면은
18cm의 정육 면체를 여기다가 만들어요. 가상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이 정육 면체 하나, 이 네모 하나의 크기는 1.8cm가 되겠죠? 이 얘기가 뭐냐면은 1.8cm 정도의 어떤 추상적인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세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 셀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엄청 세세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1.8cm 정도로 해서 약간 대략적으로 표현을 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은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리드가 손목에 딱 연결되어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데 물체에 겹치는 정도 같은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 식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복셀 셀 하나의 중심 있죠? 정육면체의 중심에서 만약에 이 셀 하나가 이 오브젝트 도넛 모양처럼 생긴 저 오브젝트에 콜리전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이 중심으로부터 이 도넛 표면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물두면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심이 다 이 도넛 안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까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셀은 0부터 1까지를 나타내는데 0부터 1까지는 겹침의 정도를 나타낸다. 한 셀에. 물체 안에 있는 복셀은 다 1이고 표면에 있는 애들만 1에서 0 사이로 변하는 네, 맞아요. 물체 안에 있으면은 1이 돼요. 완전히 겹쳐 있어요. 0에서 1로 한 거 보니까 이걸 확률로 써 나중에? 어, 아니 파라미터 때문에 0에서 1로 쓰는 거야? 0에서 1로 쓰는 이유는 뭐 굳이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가장 표현하기 적절해서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0부터 100까지 할 수도 있긴 한데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표현하기가 간단한 형식이 그냥 0부터 1이라서 그렇게 한 거고 딱히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병원이랑 복셀이 뭔지 알아? 또 3차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복셀이 뭔가요? 정육면체? 질문을 왜 안 하죠? 그러니까 대충 그런 느낌 아니에요? 복셀이 뭔가요? 픽셀의 3차원 버전. 픽셀의 3차원 버전. 복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더 설명해야 되지? 저희가 2D 좌표계의 픽셀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거 3차원으로 하면은 이거를 정사각형이던 이 픽셀들이 이쪽 방향으로도 싹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네가 뭘 약간 큐브 모양이 된다고 해야 되나? 큐브도 9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복셀 그리드인 거죠. 네, 그거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짜리 큐브로 만들면은 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3차원 픽셀이라고 정말 딱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센서 사용되고 있는 시커먼 덩어리가 복셀들의 집합인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복셀들 집합이고 검은색 부분이 이제 겹침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데는 어떤 곳은 엄청 까맣고 좀 표면에 가까운 데는 조금 흐리고 이래요. 우리가 2D 이미지 표현할 때 스크린에서 점을 찍어서 표현하죠. 그래서 확대를 막 하면 이렇게 굴곡져 있죠. 픽셀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그리드의 형태로 쫙쫙쫙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있는 거고 거기에 찍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픽셀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더 고해상도를 표현하게 되고 더 스무스해지죠. 근데 이제 그거는 3차원을 표현은 안 되죠. 그러니까 3차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쪽 축을 한 번 더 늘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공간이 조그만 큐브의 연속된 형태로 다 표현이 되죠. 그럼 거기에 이제 점을 찍어서 존재하는 곳은 점이 데이터가 있고 존재해야 되는 곳은 데이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복셀 그리드의 또 해상도에 따라서 얼마나 굴곡을 잘 표현하시고 이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서는 지금 이게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이 피치, 그러니까 그리드 피치를 지금 늘린 거예요. 그러면은 저런 도넛 형태는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면에 붙어있는 부분에 확률론 뭐 이런 걸 약간 적용을 해서 혹은 어떤 프로포셔널한 걸 좀 적용을 해서 이 큐브의 몇 퍼센트 정도의 재가 걸쳐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식으로 바꾼 거예요. 약간 응용한 거죠. 원래 복셀은 0과 1의 표현인 건데 마지막 부분이 잠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0과 1인데 데이터가 있고 없고를 원래 표현을 하는 거잖아. 픽셀이든 네. 복셀이든. 근데 쟤는 지금 그리드의 해상도를 높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성긴 그리드를 썼잖아요. 큐브가 크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경계 부분에서 둥그런 게 잘 표현이 안 돼야 정상인데 그 부분에서 저 도넛이 만약에 이 복셀 그리드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0.5로 하는 거야. 0과 1이 아니라. 아, 그래서 끝에가 완전히 샤프하지 않고 좀 흐릿하게 되는. 흐릿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죠. 아무튼 뭐 이렇게 1.8cm 정도로 하면은 우리가 1.8cm 정도로 하면은 엄지 손톱만한 정도가 되는데 이거로는 세세한 굴곡, 물체의 세세한 굴곡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세세한 굴곡이 아닌 추상화된 실루엣만 알 수 있어요. 물체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있지만 그거를 추상화된 실루엣만 알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 만약에 내가 뭐 정육면체 1.8cm 안에 엄청 꼬불꼬불한 길이 있어도 그건 다 하나의 값으로 압축되어서 표현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내가 이 해상도를 엄청 높여가지고 1.8cm가 아니라 0.1mm로 했다고 쳐요. 그렇게 하면 모든 이 굴곡을 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 세세한 모양을 인풋으로 사용을 하면 이 트레인 데이터셋의 물체의 정확한 모양을 모델이 전부 다 기억을 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돼요. 그 물체 자체의 모양에 오버피팅이 돼버려요. 우리가 정보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항상 적당한 정도의 정보의 양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복셀의 그리드 해상도를 높이면은 정보를 더 많이 담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담으면은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커지겠죠? 계산해야 될 걸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사이를 적절하게 고르는 것이 중요한 거고, 이 논문에서는 1.8cm 정도를 고른 거예요. 뭐 딱히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됐겠죠? 이거는 뭐 저희 맘대로 골라도 되는 거고.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버피팅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도넛이잖아요. 네. 근데 많은 데이터를 넣는다 하셨으니까 컵 모양도 들어갈 거고 뭐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건 맞는 거죠? 아니면 계속 도넛만 써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 논문은 그거를 타겟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를 타겟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오버피팅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데이터셋에 한해서만 문제를 잘 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하나만 있든 뭐가 있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체를 다 넣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거죠. 내가 이걸로 학습을 했어. 네. 컨트롤러잖아요.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근데 이 컨트롤러가 왔어. 근데 비슷비슷한데 오버피팅이 되면은 이 굴곡이나 이런 거에 다 되니까 굴곡이 없잖아. 여기서 제대로 치면 여기선 제대로 안 아니면 돕는 뚫고 들어가거나. 네, 얘를 만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얘를 거죠. 만들어서 해버리니까. 근데 이거를 경계 부분을 대충 러프하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아마 뭔가 좀 추가적인 게 있어요. 추가적인 뒤에 어떤 다른 센서로 보완을 하죠. 하겠죠. 그걸 하면은 대충 여기까지는 잘 되고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피팅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다 맞추겠죠.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글로벌 피처를 감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추상적인 글로벌 피처를 감지하고 뒤에 있는 센서들이 좀 더 세세한 로컬 피처를 감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체의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면 안 되니까. 이 지금 굉장히 똑똑한 방식입니다. 되게 잘했는데. 네, 경험 많은 애들이었는데. 네 맞아요. 애니메이션 계속 네 그렇습니다. 네, 해상도를 높이면 디테일한 걸 할 수 있지만 코스트와 메모리가 증가하고 또 오버피팅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트레이드오프로 가장 적절한 해상도의 크기를 찾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1.8cm 정도의 크기로 적절한 그냥 전체 실루엣을 탐지하고 로컬 피처는 이제 나오는 다른 센서들로 감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피처들을 감지하는 센서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프록시미티 센서거든요. 이거는 근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어 뜻이. 이제 이 센서가 하는 일은 손바닥 표면에 이렇게 센서들이 박혀 있어요. 센서 포인트들이 그 손바닥 표면에 박혀 있거든요. 이제 이게 104개, 센서 개수가 104개인데, 이 각각 센서 포인트들에서 저희가 노멀 벡터가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저희가 만약에 메시가 이렇게 표면이 있다고 하면 이 표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게 노멀 벡터예요. 표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뽑아나가는 게 노멀 벡터인데,
이 센서 포인트들의 노멀 벡터 방향으로 광선을 쏴요. 삥 광선을 쏴요. 유니티 해보신 분은 알 텐데 그 광선을 쏴서 그 광선이 물체 표면에 어딘가에 닿을 때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 여기서 빵 쏘는데 여기까지 거리 15cm야. 그럼 15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각각 104개의 센서들마다 그 물체 표면까지 닿는 거리를 레이의 길이를 반환합니다. 근데 뭐 최대 길이가 있어야겠죠? 그거는 이제 10cm, 10cm 이상 되면은 그냥 10을 반환을 하고 아무것도 감지를 못하면 10을 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모션 캡처를 하거나 뭔가 이런 인터랙션을 할 때 물체하고 이 센서 포지션이 겹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모델이 뭐 잘못됐든 데이터 잘못 와서 뭐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손바닥은 뭐 이렇게 움프 페이든가 해서 이제 그 경우에는 음수를 곱해요. 이 사인이라는 게 음수를 곱하는 건데 만약에 이 PJ가 이 센서 J의 포지션인데 이 센서 J의 포지션이 오브젝트의 바깥쪽에 있으면은 포지티브, 오브젝트의 안쪽에 있으면은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물체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값이 되겠고 여기는 플러스 값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물체와의 거리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겹치는 것도 음수를 곱해줘서 따로 구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딱 봐도 물체의 전체적인 모습을 감지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점을 오히려 역이용을 해서 나는 전체를 보지 못하지만 내 당장 앞에 있는 10cm 안에 있는 애들의 물체 표면과의 거리를 굉장히 세세하게 감지를 하는 역할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조금 좋은 그런 방법이냐면 전체를 감지 못하더라도 손에 맞닿을 예정이 지역적인 부분 딱 나는 이 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이쪽 표면 당장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것에 대한 표면 정보는 완전 세밀하게 다 조사를 할 수 있죠. 이걸 이제 로컬 피처를 감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역적인 특징을 굉장히 세세하게 감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글로벌 피처를 감지했던 앰비언트 센서의 약점이 세세한 물체 표면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얘가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세세한 걸 하면 오버피팅이 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는 물체 전체 모양을 감지하는 게 아니라 내 손바닥 앞에 있는 굉장히 지역적인 정보만 감지하기 때문에 어떤 그 오버피팅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이 물체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체 표면 굴곡을 감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죠? 전체적인 쉐입이 다른 물체가 만약에 등장을 했어요. 여기도 둥글고 여기도 둥근해. 나는 얘의 세세한 정보를 기억을 했지만 똑같은 걸 만나도 어차피 지역적인 부분으로는 얘네가 같은 거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안 난다는 거죠. 혹시 질문 있나요? 손에다가 직접 박는 건가? 네, 맞아요. 손에다 직접 박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는 정해져 있겠네. 네, 104개고 이거는 이제 핸드 메쉬가 이제 버텍스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컨택트가 자주 일어나는 부분 뭐 기준으로 이렇게 박았다고 하는데 그냥 뭐 박았겠죠. 인풋으로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거리값만 들어가요? 네, 거리값만 이거 네 플로트 하나인데 그게 이렇게 104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104개가 그러면은 맞나? 저걸 다른 기술에다가 적용하려면은 네. 똑같은 컨택트 포인트의 개수와 똑같은 위치에 박혀 있어야겠네.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네, 이거는 그냥 개념이 그렇고 얘네가 104개를 쓴 거지 저희가 104개를 따라할 필요는 없죠. 개수를. 이걸 그대로 쓰려면. 이걸 그대로 쓰려면은 뭐 몇 개 빼도 괜찮긴 해요. 이건 이제 코스트와 정확도의 트레이드 오프 약간 이런 느낌? 이 개수는. 그래서 이 모델 뭐 트레인된 거를 그대로 뭐 웨이트 뭐 전위 학습을 한다 하면은 그래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새로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은 모델을 뭐 이 포인트 개수를 줄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그거죠. 손의 모양이 달라지거나 손의 네.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은 컨택트 포인트가 필요한 개수가 줄어들게 될 텐데. 네네. 저 104개의 포인트를 린더를 넣을 것 같으면 2디멘전으로 넣을 텐데 그럼 1디멘전으로 넣을 텐데 네네. 그 원디멘전널의 위치가 3D 손 위에서의 특정 포인트가 물체와의 가는 거리를 뜻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 정렬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렬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써서 얘를 인코딩을 시키거든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쓰면은 이 한 노드가 다음 노드의 모두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왜 안 쓰면 파고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결을 해놨네. 네. 얘가 왜 오버피팅이 안 되냐라는 거인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내 손에서 어느 정도 손바닥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알게 되면은 이제 손 표면의 어느 위치에서 뭐 손바닥의 거리가 가까우면 손바닥에서 곧 컨택트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이건 지금 다 프레임 t-1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프레임 t를 하려는 거고 이전 프레임에서 이 위치면은 다음 프레임에 가까운 여기 위치에 일어날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걸 대략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고 실제로 이렇게 확률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거는 네트워크만 아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 음수 표현 사인을 곱해주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물체 표현을 통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체 표현을 통과했을 때 이거를 음수로 곱해줘서 명확히 구분이 되니까 이제 물체를 통과하는 페네트레이션 문제를 처리를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우리가 모션 캡처 실제 한 데이터는 이 음수 값이 많이 없겠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많이 없을 테니까 음수 값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포즈를 학습을 할 테니까 뭐 페네트레이션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체 표면을 통과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거리를 쓰지 거리 않을까? 문제는 물체 표면에서부터 손 그 포인트까지 거리를 쓰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근데 그거는 일단 그 뭐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하면은 뭐 순서만 맞춰서 하면 절대값만 안 씌우면은 음수가 나오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거를 이 순서대로 코드를 작성을 했는지 또 모르는 일이라서 표현하기 좋게 일단 사인이라는 함수를 따로 만든 거 이렇게 구분해서 만든 거일 수도 있어요. 정말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냥 절대값 안 씌우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사인드 디스턴스 센서인데요. 이거 사인드도 부호라는 뜻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또 비슷한 센서인데 얘는 좀 달라요. 얘는 뭐가 다르냐면은 아까는 손바닥에 104개의 그런 센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센서가 몇 개가 없어요. 이 몇 개 없는 센서의 위치는 여기 보시는 핸드 조인트들의 위치예요. 핸드 조인트들의 위치 이거 22개거든요. 이 22개의 조인트들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 치면은 현재 물체하고 가장 가까운 표면이 있겠죠? 여기서 가장 가까운 점을 꼽으라면 여기일 거잖아요. 여기랑 가장 가까우면 또 여기 그 부분일 거고. 근데 가까이 가면은 얘는 여기일 거고 얘는 여기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핸드 조인트들에서 물체와 가장 가까운 표면점과의 거리와 또 이 가장 가까운 점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의 노멀 벡터 정보를 추출해요. 얘네 둘은 관계가 없고요. 그냥 하나의 이 과정 안에 두 개 정보를 뽑아 놓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데이터가 이렇게 콤마로 분리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거를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이것도 똑같이 아까도 그 거리 프록시미티 센서 할 때 최대 거리 광선의 최대 거리 10cm라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10cm 넘어오면 그냥 10cm로 이렇게 스레시홀딩을 해주고요. 이제 사인드 디스턴스 필드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구해지는 건지? 사인 디스턴스 센서는 내 손가락 조인트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조인트 달려있어요. 조인트, 네, 마디랑 여기 끝점 이렇게. 네, 내가 볼 때는 이제 사인드를 썼다는 것 자체가
바로 앞에 있던 프록시미티 센서하고 되게 비슷한데 맞아요. 예, 이거하고 그거의 차이는 거리인가요? 멀리 있어도 할 수 있다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제가 그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걸 이해를 했었는데 딴 거보다 더 까먹은 것 같은데 어디를 향해 간다 때문에 필요한 건가? 아, 저 여기 써놨네요. 아, 써놨네. 지금 답변을 그냥 드릴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거든요. 예전에 그걸 써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작동할 것 같냐면은 이 두 가지 센서가 좀 상호적으로 작동을 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물체하고 컨택트 되었다는 뜻은 이 표면의 이 위치가 수직으로 접한다는 뜻이잖아요. 컨택트 되었다는 거는 어떤 이 표면이 이 물체 표면과 수직으로 접했다는 뜻인데 이제 그 수직으로 접한 거는 내가 만약 이 끝 포인트에서 잠시만요. 그 포인트에서 레이를 쏴서 여기에 닿았다고 해요. 물체 표면이 여기 있고 제 포즈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광선을 쏘면은 얘는 노멀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사인드 디스턴스 센서는 최단 거리니까 여기 아니에요. 이거 반대로 해야 되네. 이게 노멀로 쏜 거고 이게 사인드 디스턴스 센서가 쓴 최단 거리겠죠?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가 컨택트가 일어난다는 뜻은 이 컨택트가 원활하게 정말 일어나려면은 이 두 가지가 이 각이 더 좁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길이 값이 비슷해질 때 정상적인 컨택트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두 거리 값이 비슷한다는 뜻은 이 각도가 적어들면서 여기 포인트가 원래 이렇게 손가락이 튀어나와 있을 텐데 이쪽 방향으로 수직으로 닿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두 거리 값을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현재 물체 표면에서 어떠한 각도로 있는지 이 포인트가 어떤 각도로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알 수는 있는데 머신이 어떻게 그거를 처리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쪽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기 손끝에서 노말 벡터로 쏘는 게 하나 있고 네. 최단 거리로 쏘는 게 있는데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사인드 디스턴스 센서나 이전의 그 센서 이름이 뭐였죠? 프록시미티. 네. 프록시미티 센서요. 저 수직으로 쏘는 애가 사인드 디스턴스고 저렇게 최단 거리로 쏘는 애가 프록시미티인가요? 최단 거리가 최단 거리가 사인드 디스턴스. 프록시미티는 미리 박아놓은 거에서 네, 요거예요. 노멀 방향. 뭐야? 난 니꺼 내꺼 똑같은 기능한 줄 알았어. 아니 이거 눈 깜빡인 케이블이 게 고장나서 그냥 전기가 부족해서 주기적으로 꺼져. 진짜 경희대 건물 어메이징하겠지만. 그냥 케이블이 고장나서 케이블 잘 안 되시나요? 네, 그래서 좀 잘 만져줘야 돼요. 얘를. 슬라이드 다시 켜. 그럼 사인드 센서는 방사형으로 이걸 네? 센서 센싱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인드 센서와 잠시만요. 사인드 프록시미티 센서 보이나요, 보라님? 됐네요. 네, 말씀. 그 이전 센서는 한 방향으로만 그 센싱하는 거죠. 맞아요. 사인드 센서는 이렇게 한 면적으로 이렇게. 면적? 그래서 점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곳 메쉬를 그냥 메쉬 위에 가장 가까운 점. 네, 이 모든 메시 중에 가장 가까운 점. 저도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럼 이거 센서를 통해서 가까운 점을 구하고 그 점에서의 노멀을 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인풋 들어가요. 그러면 그 노멀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노말이 갖는 의미. 그것도 제가 써놨을까요? 여기서 논문에서 명시를 해놨었네요.
얘에서도 참 이상하게 쓴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논문에서는 수집한 이 노멀 벡터가 피지컬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타당한 이 짚는 방식을 보장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믿는데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물체가 정확하게 이렇게 접한다는 것은 이 표면하고 내가 뭐라 그래야지? 수직으로 맞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직으로 안 맞을 때는 내가 여기를 안을 통과를 했다든지 아니면 안 닿았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약간 최종 컨택트 포인트를 더 지정하려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 나중에 포스트 프로세싱 할 때 이거랑 비슷한 개념을 또 갖다 써요. 최종 콘텍스트 포인트를 만들 때. 그래서 어디에 대체 그게 되어야 하냐, 뭐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각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 얘를 좀 틀어야 된다. 그래야 최단 거리에 있는 이 표면에 닿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손가락에서 최단 거리가 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위에서 잡는 거잖아요. 위에서 잡는 거니까 이 손가락에서 나온 이 사인드 디스턴스 센서의 벡터랑 이 표면의 노멀 벡터가 거의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크로스 된다 그랬나? 같은 형태. 얘는 벡터가 아닙니다. 그냥 네, 그냥 거리값이에요. 그냥 거리값만 나와요. 네. 그럼 맞을걸요? 그렇습니다. 틀렸다는 말이죠. 이거 그래서 또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점 하나에서 이 모든 물체 표면 버텍스들 간의 관계를 다 살펴야 되잖아요. 그걸 보려면.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이 사인드 디스턴스 필드라는 거예요. 줄여서 SDF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물체의 이거 사인드 디스턴스 필드를 미리 프리 컴퓨트를 해놔요. 이 사인드 디스턴스 필드가 뭐길래 그러냐면은, 이거는 2D거든요. 2D는 3D로 그냥 확장을 하면 되겠죠? 3D 형태로, 메시 형태로. 그래서 2D를 이해하면 되는데, 물체의 외곽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특정 해상도로 이 물체가 있는 공간을 격자로 나눴죠? 그러면은 이 격자의 중심이 가장 가까운 표면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미리 계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까 지금 순간의 위치는 어디? 라고 했을 때 91.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부터 가장 가까운. 뭐 여기다가 다른 정보를 또 더 저장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이 사인드 디스턴스 필드고, 이런 이 물체 주변에 있는 10cm니까 10cm, 이 표면부터 10cm로 했겠죠? 그거는 안 나와 있는데 당연히 그랬을 거고, 10cm 영역에 사인드 디스턴스 필드를 미리 계산을 해놓고 그냥 참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현재 위치가 어떤 셀에 있는지 보고 참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SDF에 대해서 엄청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은데, 뭐 복셀 형식으로 당연히 했을 거고,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레졸루션이 높을수록 더 세세하게 할 수 있겠죠? 여기 쓰나 똑같이 91.7인데 여기 있으면 여기 두 개를 구분하면 더 세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만큼 코스트가 증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도를 높이려면 이 레졸루션 높이는 게 무조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SDF를 해상도 높이는 거에 높이지 않고요. 이걸 그냥 이 서페이스 포인트 여기 점 있죠? 이 좌표 값을 찾는 것으로만 활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활용했을 것 같냐면, 안 써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게, 여기서 이 값은 이 표면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형식으로 SDF를 클로즈드 서페이스 포인트를 찾는 것을 활용하려면은 여기다가 아예 이 포인트의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XYZ를. 제일 가까운 걸 그 대신 집어넣으면 돼. 네, 거리 정보가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가장 가까운 점이 어딘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거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거리는 그걸로 구하는 거죠.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정확도를 올리면서 SDF를 써서 코스트도 낮췄다. 대충 요런 그냥 그 최적화에 관련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건 아까 했던 얘기인데 얘는 이제 프록시미티 센서를 좀 다른 방식으로 로컬 그 피처를 감지를 하는 거죠. 얘보다 더 덜 세세하지만 좀 더 전체적인 거를 볼 수 있죠. 좀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는데 얘보다 덜 세세해서 오버피팅은 안 나고. 근데 물체 표면의 값도 이렇게 착실하게 챙겨주고. 그래서 또 다른 그 공간 정보의 로컬 피처를 얘가 감지를 해주는 거고요. 뭐 직관적인 예시로 제가 이런 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 정보를 조합해서 네트워크 쓰는지 알 수 없어요. 저희는 항상 직관적으로 예상을 해보고 맨 뒤에 이제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짐작하는 정도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굴곡을 얘가 얘만으로 있을 때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왜냐? 물체의 노멀 벡터까지 내가 뽑기 때문에. 왜냐? 포인트 왜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인트에서 보통 컨택트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조인트의 노멀 벡터를 알면은 컨택트를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핵심 컨셉이 이 세 센서들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 매니플레이션 문제를 글로벌 피처와 로컬 피처를 각각 나누어서 추상화도 하면서 전체적인 모습도 추출하면서 지역적인 모습도 추출해서 일반화도 하는데 세세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신박한 이 세 가지 센서로 이게 달성이 된 거고요. 글로벌 피처로는 앰비언스 센서가 추상화된 실루엣을 추출하고 로컬 피처로는 세세하지만 당장 눈앞에 지역적인 정보를 추출해요. 이러면은 원하는 정보는 현재 상태에 적절한 핸드 포즈를 추정해낼 수 있는 이 공간 정보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면서도 물체의 모든 정보를 추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작은 데이터셋으로도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정보들만 있어도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가 이 정보들을 쥐어주면 우리가 머리로 엄청 싸매면은 대략적으로 포즈를 우리도 계산할 수 있을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머신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는 충분하면서도 모든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앱스트랙트 글로벌 피처랑 디테일 로컬 피처를 합치면은 잘 피팅 되면서도 제너럴라이즈된 모델이 나온다. 그 컨셉이 이 세 센서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세 센서는 하나의 그 피처로 합쳐진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데이터로는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센서랑 포즈랑 트래젝토리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는 포즈입니다. 포즈 데이터는 그냥 쉬워요. 이 각각의 포즈 22개라고 했죠? 이 포인트들의 조인트 포인트들의 얘를 조인트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인트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조인트 포지션과 조인트 오리엔테이션으로 구성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3차원이죠? XYZ라는 뜻이고요. 조인트 오리엔테이션은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왜 6이지? 라고 했을 때 얘는 오일러 각이나 커튼이 아니라 업 벡터와 프론트 벡터의 조합으로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이전 논문도 그렇게 했는데 뭐 커튼이언 인터폴레이션 프로블럼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가 서치를 해봤는데 자료가 그렇게 안 나와요. 저도 저도 제가 직접 해봤을 때 직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알겠는데 이 정확한 이 이론적인 얘네가 말하는 이 문제가 어떤 이론적으로 있는지는 못 찾아서 아무튼 근데 업 벡터랑 프론트 벡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저장을 하면은 뭐 아무런 문제도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주민아님 들어오셔도 돼요? 네. 근데 이미 지나서 근데 줌 링크 공유해 주시면 밖에 있다고? 밖에 있으면 들어가 되죠. 근데 너 예전에 네. 안녕. 예전에 네 논문에서 네. 커터니언 쓰지 않았어? 네, 코터니언 썼죠. 그때 문제가 있었어? 아니요. 근데 저희는 조인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을 돌리려고 쓰는 거여서 그걸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는 이제 이만큼 돌린 다음에 그걸 또 돌리고 약간 너 들으러 그런 가? 과정에서 있을 것 같다. 둘로 그래? 난 들을 거면 들으러 가야 돼 진짜 엄청. 비난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전 논문에서도 그렇게 썼고 좀 더 앞으로 와. 너네 안 보이잖아. 제가 이거는 좀 더 해보면서 조사를 해볼 생각이에요. 좀 돌려줘.
네, 그래서 혹시 조인트 포지션이 뭔지 모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점들이 있으면은 조인트 포지션은 지금 000의 좌표가 있죠. 얘 처음에는 다음 포지션은 얘의 기준으로 000으로 하는데 또 얘 다음은 얘를 000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니티 해보셨으면 부모자식 관계 알잖아요. 그 로컬 포지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조인트 오리엔테이션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10도를 돌렸다가 여기서 20도를 돌렸으면은 30도로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20도 돌린 20도만 기록이 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아까 한쪽 손만 사용하므로 오른쪽 손만 들어가겠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 정보가 포즈 데이터로 사용이 되고 포즈 데이터는 이렇게 간단히 끝났고 다음 이제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건데 트래젝토리 데이터, 경로 데이터거든요. 이걸 이제 신기하게 양손을 써요.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양손의 그 손목 정보와 오브젝트의 그 정보를 1초간 지금 현재 프레임 T-1이 여기 있으면은 뒤로 과거로 0.5초 미래로 0.5초간의 경로를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미래로 갈 경로가 이렇게 앞서서 나오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죠. 미래로 가는 건 어떻게 해? 0.5 딜레이를 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 0.5초 경로 항상 필요해서 실사용 시에는 0.5초 딜레이를 두고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걸 약점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0.05초 간격으로 과거로 0.5초, 미래 0.5초니까 과거에 10프레임이 있겠죠? 0.5초를 0.05초로 가면 10프레임이니까. 그래서 과거 10프레임, 현재 T-1프레임 하나, 미래 10프레임에서 총 21프레임에 해당하는 이 트래젝터리 정보들이 이렇게 경로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또 얘네 안에 세세한 게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뭐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이 트래젝터리 개념에 대해서 시계열 데이터인 거거든요. 왜 양손을 썼는지는 다음에 나와요. 네, 뒤에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T 라이트, T 레프트, T 오브젝트잖아요. 딱 직관적 이름인데 얘네가 다 안에 뜯어보면은 담고 있는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돼요. 그 의미에 대해서. T 라이트는 이제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오른손인데 이건 프레임 T-1의 손목 좌표의 기준으로 아까부터 다 한다고 했죠? 그거를 기준으로 이 손목 좌표를 뽑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 프레임 T-1이래요. 현재 손목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손목의 포지션을 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과거 10프레임, 미래 10프레임이라고 했죠? 그 10프레임들의 오른손 손목 위치를 현재 프레임의 그 T-1 프레임의 그 요 손목 위치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포지션이니까 당연히 3 곱하기 21개 프레임이니까 3 곱하기 21이 될 거고 오리엔테이션도 아까랑 똑같이 6 곱하기 21이 될 거다. 그게 T-라이트다. 라는 것이고요.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손목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리고 두 번째로 T-레프트.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이것도 라이트 코디네이트를 계속 쓴다고 했으니까 라이트 손목이 계속 기준이에요. 이 포지션으로부터 21개 프레임의 그 왼손에 떨어진 미스트의 거리를 저장을 해요. 이거는 거리니까 그 상수겠죠? 상수니까 21개 그냥 프레임 개수만큼을 저장을 합니다. 이게 반대편 손의 거리 정보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반대편 손이 엄청 멀리 있다고 하면은 현재 같은 물체를 이렇게 만지고 있을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현재 앰비언트 센서가 뭐 물체 이렇게 다 이게 복사 안에 들어왔는데 양손이 18cm보다 멀리 있어. 이 미스트가. 그렇다 치면은 양손으로 하는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얘네가 명시한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논문이 양손으로 동시에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에 따라서 포지션은 어느 정도 달라져야 한다. 근데 왼손의 정보를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말하길
더 많은 정보를 여기에 넣고 싶으면은 더 넣을 수 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넣고 모두 넣을 수 있는데, 오버피팅을 피하려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더 많이 써야 된다, 너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지만 자기들은 작은 데이터를 쓸 거기 때문에 거리 정보만 저장을 한다. 그래도 충분히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브젝트에 대한 트래젝토리는 또 오른손 기준의 그 좌표계를 쓰고요. 각 프레임의 질량 중심 위치, 질량 중심이 뭔지 알죠? 만약에 도넛이 있으면은 가운데가 질량 중심인 거예요. 그 빈 공간의 가운데. 그 질량 중심 위치를 21프레임으로 XYZ 저장을 하고요. 이번에는 각속도를 저장을 해요. 왜냐? 이 각속도를 저장하는 이유가 저희가 오브젝트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지속적으로 손 위스트 좌표계를 바꾸면서 하는데, 우리가 만약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오른손 좌표계가 계속 돌아가면서 약간 일관적이지 않은 같은 오리엔테이션 값이 있더라도 얘가 코디네이터 달려졌으니까 그게 다른지 같은지 직관적으로 알 수 없잖아요. 굉장히 헷갈리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되는 거죠. 약간 일관성 없는. 그래서 이 각속도로 표현을 하면은 코디네이트에 영향이 없죠? 코디네이트 영향이 없이 좀 일관적으로 오브젝트의 각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상대 좌표는 레프트만 쓰네요. 맞나요? 상대 좌표요? 오른손에 대한 상대 좌표는 레프트에서만 써요. 아니요. 질량 중심 위치도 이거 상대 좌표. 상대 좌표가 맞나요? 오브젝트도? 네, 오브젝트. 그리고 이거는 거리라서 또 좌표로 하긴 좀 그렇고, 보면 상대 좌표는 얘만 쓴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 센서 앞에서 나온 이 정보들도 다 얘 기준으로, 뒤에도 거리라서 또 그렇긴 하네요. 혹시 기다란 물체에 대해서는 사용 못하는 건가요? 왼손이랑 오른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물체에 대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직관적으로 그렇게 작동할 것 같다라는 뜻이어서 실제로 뉴럴넷이 어떻게 그걸 처리할지는 모르고요. 만약 길다란 물체를 하고 싶으면은 기다란 물체를 트렌드에이스에 넣으면 돼요. 각각 네, 트렌드에이스에 넣어서 그 경우를 학습시켜주면 되고, 만약에 그 경우를 학습시켜주지 않았으면은 양손으로 이게 컨트롤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기다란 물체의 경우를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된 오브젝팅이 되었다. 그 부분에 한해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처리할 다른 방법이 들어갈 수 있겠죠? 아까 전에 그럼 레프트 핸드에 대한 데이터는 라이트 핸드를 미러드 해서 넣는다고 했는데, 네. 트래젝토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를 해서 넣겠네. 아니요. 이게 오른손 왼손이라고 하는 게 오른손 기준이어서 왼손이라는 거지, 사실상 반대편 손이라고 보면 돼요. 왼손을 밀어다 할 때는 얘가 이제 오른손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얘 기준으로 또 얘가 이 오른손이 반대편 손인 거예요. 네, 그 레프트의 모델이 돌아가고 있으면은 이 라이트의 이 잠깐만. 거리가 들어갈 거예요. 라이트 핸드의 위치를 정할 때 얘의 위치가 그냥 들어가서 얘가 어떻게 하는지 동작이 정해지는 거고, 얘를 할 때는 반전을 시켜서 얘를 정할 때 얘의 위치가 들어가? 아예 독립된 위치로 독립된 그걸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네, 독립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넥터프로. 설명하는 건 얘 이거를 정하기 위해서 얘가 들어간다는 거야 지금 그냥? 네, 맞아요. 얘 정보가. 근데 지금 다 프레임 T-1이니까 시점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적용하는 거는 프레임 T 한 번에 적용하면 되니까. 네. 한 손을 하고 있는 거구나. 네, 지금 계속 한 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독립된 모델 각각 돌리면 양손으로 된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머리를 하면은 인풋이 X로 이제 통합이 되겠죠. 한 번에 이 세 가지가. 그거는 각각 P, T, S, T-1의 프레임에 하고, 서머리 해보면은 포즈 데이터는 포지션 데이터와 로테이션 데이터인데, 얘는 XYZ고 얘는 업벡터와 프론트 벡터였고요. 오리엔테이션이. 트래젝토리는 T는 라이트 레프트와 오브젝트가 방금 전에 봤는데, 라이트는 포지션과 로테이션 정보가 아예 똑같이 들어가고요. 이거 곱하기 6인 것 같은데 실수를 했네요. 이거 6 곱하기 21이고요. 그리고
레프트 경우는 디스턴스 21이 들어갈 거고요. 반대편 손이란 얘기죠. 오브젝트는 이거는 뭐 컴포지트 모시기로 이렇게 약자를 했는데 이거는 그 오른손 위스트 기준의 그 질량 중심 좌표 XYZ고 이거는 이제 각속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YZ 중에 이제 센서가 남았는데 앰비언트랑 프록시미티랑 사인드 디스턴스는 우리 19 곱하기 19의 해상도니까 각 셀 하나가 하나의 값을 갖잖아요.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1000개. 19 곱하기 19가 1000개. 우리가 더 잘게 자르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센서는 이제 104개인데 이거 왜 곱하기 6이 있냐? 이거는 설명드릴 거예요. 얘도 트래젝토리처럼 씁니다. 얘도 트래젝토리처럼 앞뒤에 이 6개니까 왜 홀수가 아니야? 왜 6개지? 아니, 뭐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숫자를 잘못 썼든 아무튼 그렇고요. 사인 디스턴스 센서는 22 곱하기 6은 이제 프레임 아니죠. 조인트 22개에서 그 얘도 똑같이 그걸 쓰네요. 얘도 트래젝토리 써서 6이 곱해진 거고 얘는 아예 독립된 거라 했죠? 얘는 노멀 벡터 XYZ.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다 더해져서 x는 2, 3, 5, 6의 차원의 인풋을 가진다. 이고요. 왜 여기에 6이 곱해져 있냐? 여기 나오네요. 미래만 쓰네요. 미래만 써서 홀수인 거고 얘가 이제 미래 0.5초의 데이터를 얘는 아까 0.05초 간격이었는데 이 프록시미티 센서 사인 디스턴스는 0.1초 간격으로 5프레임을 계산해요. 0.5초를 5프레임으로. 그러면 현재까지 포함해서 총 6프레임이겠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6이 있는 거예요. 근데 노멀 벡터는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현재 프레임 t-1일 것만 따서 플러스로 그냥 곱하기 3만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미래에 있는 정보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의미를 좀 말씀드리려면은 이제 우리가 프록시미티랑 사이언티스트에서 값을 계산하려면은 현재 손 포즈 상황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레이를 쓴 거니까 이렇게 모양이 이러면 뭐 다른 값이 나올 테니까 현재 포즈가 필요한데 우리가 미래의 포즈를 구하는 게 우리 문제인데 미래의 포즈가 지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손목의 위치하고 오브젝트의 질량 중심 위치는 이 트래젝토리 그 우리가 구한 거 있죠. T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데 포즈는 그냥 프레임 T-1로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그 프레임 여기서의 그 이 센서 값들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얘네가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핸드 포즈가 현재 T-1 상태로 정지한 상태로 움직인다면 이 공간 핸드 오브젝트 공간 관계 정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있으면은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저렇게 움직여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도움을 되겠죠. 근데 이거를 뺐을 때 어떠고 넣었을 때 어떤지는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 얘네들이 그걸 테스트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보면 알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해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얘는 되니까 넣어도 돼요. 핸드 포즈가 고정이라고? 네, 여기 보시면은 핸드 모양이 다 똑같죠. 근데 그 손목 위치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요. 그래서 이게 뭐 T-1 0.5, 2 곱하고 0.5인데 센서 이거 프록시미티 센서 써온 게 이렇게 값이 달라질 거다. 그런 피규어고요. 한 1시간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 이제 모델 아키텍처 들어갔고 3분의 2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야 되는 사람 있어? 가야 된다고 경은님 하시지 않나요? 가야 돼? 왜 저를 그게 미나 형이랑 약속이?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대. 너는 네? 상관없대. 아 이렇게 성악가 말하면 도망가고 싶은데 못 도망가나? 하고 싶은 건 다른 사람들 괜찮아? 괜찮습니다. 괜찮대? 가자. 예, 빨리 합니다. 그 메인편에 이제 모델 아키텍처 저희가 중요한 게 인풋을 어떻게 관계를 아웃풋과 구성했는지와 모델의 아키텍처 컨셉이 핵심 컨셉이 뭔지 보는 게 이 딥러닝 논문 읽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그 두 번째예요. 인풋은 저희가 시원하게 끝냈고 두 번째 이제 모델 아키텍처인데 간단해요. 진짜 조그만 논문이에요. 왜냐 양손 두 개 동시에 돌리고 리얼타임에 써야 되니까 조그만 거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레즈넷의 그 레스예요. 레스듀얼 댄스 블럭을 쓰는데 이거의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 혹시 레시듀얼 커넥션이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그 현재 그 출력값을 다음 레이어에 더해서 그 이전 출력값을 잊지 않게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맞고 여기도 설명이 그 비슷하게 써 있는데 여기 이게 하나의 블록이거든요. 하나의 블록은 그냥 좀 매크로처럼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의 레이어 집합을 묶어놓은 거고 기능 단위로. 그래서 이 블록이 핵심 컨셉이라서 이걸 잘 확대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 다른 건 몰라도 되고 여기 옆으로 빠져나온 선 있죠. 이 옆으로 빠져나온 선이 리시덜 커넥션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인풋으로 이게 FC가 뭔가를 계산할 함수거든요. 여기로 지금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중간에 가로쳐서 아웃풋에 더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파란 선으로.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넓게 크게 건너뛰어서도 두 개의 레이어, 두 개의 함수를 건너뛰어서도 연결을 해주겠다. 이래서 이제 댄스라는 이름을 붙은 거예요. 이제 레시덜 댄스 블럭이라는 이름은 한 개만 건너뛸 때는 우리가 레스넷이라고 불렀거든요. 레시덜 커넥션이라고 했고, 근데 이제 이거를 빽빽하게 모든 경우에서를 이렇게 연결을 해줬으니까 이거에 댄스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이전에 많은 개념들이 있었어요. 댄스넷이라는 것도 있고,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하는 데에서도 엄청 많이 쓰는 개념인데, 여기서도 그걸 차용을 했다.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으실까봐 원래는 fx는 fx죠. h1은 이게 fx로 치면은 그냥 x가 들어가면은 fx인데 거기다가 x를 더해주겠다. 입력값을 말 그대로 아웃풋에 입력을 더해주는 거다.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h2는 fh1에서 나온 이 값이죠.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력된 값에 더한 거에 h1 이 값을 여기다 그 아웃풋에 이걸 더해주고 또 저기 멀리 있는 태초의 x 값도 여기에 더해줘서 이런 식으로 되겠다. 렐루나 다른 것들은 잡다한 건 생략한 거고요. 간단하게 나타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대략적으로 기능은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리시덜 커넥션에 대해 좀 간략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걸 설명할 때 보통 이거 이미지 도메인으로 설명하면 좀 쉽거든요. 이미지의 디노이즈, 이거 노이즈 끼인 이미지에서 이미지가 없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이렇게 스키 커넥션을 했어요. 레시덜 커넥션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우리가 만약에 이 커넥션은 이 노이즈 이미지를 여기다 그냥 더해준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이 커넥션이 없을 때는 이게 없고 얘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 상황에서 이 프레딕트 클린드 이미지를 그냥 알아서 만들어내야 돼요. 맞죠? 알아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리시드 커넥터를 해서 얘를 여기다가 더해주면 얘는 이제 여기서 노이즈 값만 추출해서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모델이 해야 될 역할이 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를 없애고 여기에 있는 노이즈만 찾아내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얘 이 부리적인 특성, 새 모양, 이 줄무늬 이런 거를 모델에 다 기억 안 해도 그냥 노이즈 낀 것만 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스키 커넥션이 없으면은 얘도 재현해야 하면서 거기다가 노이즈도 없애야 되는 건데 얘를 재현해야 되는 역할을 없애주는 거예요. 입력을 더해줌으로써. 그렇군요. 같은 히든 유닛 수를 사용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게 모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잘 안 되던 게 잘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모델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아무튼 핵심 컨셉은 그렇다. 모델 역할이 덜어주는 것이고 모델에서 학습되어야 될 에러의 양을 줄여주는 것이고 좀 더 쉽게 모델이 학습되도록 하는 일이다. 모델이 해야 할 일이 더 간단해진다. 이렇게 만들면 인풋에
약간의 디노이즈를 추가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모델이 해야 할 일이. 원래는 얘를 완전히 재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일이 간단해진다. 그래서 학습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가능한 이유가 얘 모양이랑 얘 모양을 비슷하죠. 인풋이 x랑 y랑 아예 모양이 다른 얘를 더해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거고, 얘가 의미가 있는 경우는 이제 뭐 매우 비슷한 모양을 띌 때, x와 y가 매우 비슷한 모양을 띠게 예상이 될 때, 인풋과 아웃풋의 결과 매우 비슷한 형태를 띌 경우 인풋 정보를 아웃풋을 넘기는 레지컬 컨디 해주면 좋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포즈 문제도 굉장히 유사하죠. 프레임 60분의 1초인데 60프레임이거든요. 60분의 1초로 옮겨봤자 이 정도 옮겨갈 거잖아요. 우리가 000에서 얘를 만드는 것보다 여기서 얼만큼 이동하는지를 학습하는 게 더 쉬운 문제니까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모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레시럴 커넥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를 생성 학습한 게 아니라 이 잔차, 얘와 얘의 차이를 학습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레슨넷을 마스터했어요. 마스터는 아니지만 80%는 개념 알아요. 애초에 저번 수업에 한번 했잖아. 맞아요. 근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가겠습니다. 아무튼 얘는 그렇게 생긴 구조고요. 이거를 두 개 연결했어요. 얘 똑같은 거를 똑같이 두 개 연결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 두 개를 통과한 거를 FC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하는 건데, 그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과 이미지 치면 나오는 거 있죠? 막 거미줄처럼 연결된 거, 그거예요. 그거를 마지막에 연결해서 y는 220으로 뽑는다. 이거는 여기서 출력이 1536이었죠? 1536을 220으로 변화를 해주는 거예요. 노드 개수가. 220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198개의 포지션과 이 22개는 디스턴스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22개의 핸드 조인트로부터 그 핸드 포즈, 그 P는 22개 핸드 포지션의 포즈고요. 이건 이제 아까 말했던 그거 있죠? 조인트 오리엔테이션과 조인트 포지션. 그거고, 얘는 이제 또 이상한 게 오브젝트 서페이스까지 사인드 디스턴스 센서처럼 그 거리를 나타내는 이거 디스턴스 22개도 출력을 해요. 이거는 나중에 이 두 아웃풋은 뭐 그대로 머신에 들어가서 얘가 최종 결과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만든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걸로 얘 두 개를 잘 조물락조물락해서 더 신뢰도 있는 포지션 값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또 CCD 기반의 이 사이클 코디네이트 디센트라에서 뭐 여러 번 루프를 반복하면서 뭐 찾는 건데, 단계적으로 이거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고, IK 솔버는 뭔지 아시죠? IK 솔버는 뭐 내가 모션에 내가 여기를 손가락으로 짚어야 돼 라고 하면은 내 손가락이 여기로 손가락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연결된 모든 것들을 다 여기 끝 포인트를 맞춰서 알맞은 자세를 찾아주는 거예요. 적절한 자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를 적용을 해요. 이거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포스트 프레시를 하고 IK에 넣은 다음에 이제 최종 핸드 포지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프레임 T의 그 포즈 데이터로 실제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데이터를 또 다음 프레임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는데 설명하려면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쳤을 때 얘가 안쪽으로 물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라고 치면 얘를 밖으로 꺼내줘야겠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가 포지션과 물체 표면으로 디스턴스를 뽑았죠. 포지션이 물체 표면보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디스턴스의 값을 사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포지션의 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거를 비율을 맞춰 섞기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페네트레이션, 이 관통하는 문제를 막으면서 컨택트 포인트를 좀 더 물체 표면하고 정확하게 맞춰주는 포스트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이 사람들이 짰다. 네, 그냥 그 정도입니다. 앞쪽에 솔버의 역할이 IK에만 쓰이는 거야? 네, IK 솔버의 이 여기서 나온 최종 타겟을 또 여기다 포지션 값을 여기다 넣어서
진짜로 쓰일 최종 핸드 포지션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그럴듯한 형태를 가지는 손의 네. 모양을 딱 결정해줄 때까지 이렇게 쪼물딱쪼물딱거리면서 수렴시키는 걸 텐데. 네, 맞아요. 그럼 거기에 쓰이는 루프가 들어오겠죠? IDL 펑션은 뭐예요? 그러니까 goal은 뭐예요? 어떤 에러 값을 결국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걸 텐데. 그거는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써요. 이 사람들이 컨트리뷰션을 낸 건 아니고. goal은 설정해야 될 텐데 펑션으로. 그거는 얘네가 정확히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고 CCD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그냥 이 핸드 포지션이 여기로 가야 된다고 치면은 여기 끝점부터 얘랑 가장 가까운 각도로 트는 거예요. 윙 그리고 얘도 가까운 각도로 틀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기에 갈 것이다. 대충 뭐 이런 것을 한 건데, 그러니까 에러는 이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단계적으로 각도나 뭐 이런 걸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IK 솔버 사실은 IK 솔버에 넣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면 IK 솔버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그게 인프에 쓰이는 거고, 그래서 이것에 좀 정리를 해보면은 리시듀얼 덴스 블럭이 굉장히 그거인 거죠. 핵심 컨셉인 거죠. 가장 특징적인. 그래서 인풋을 아웃풋에 더하는 이거 컨디션 덕분에 충분히 모델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게 해줘서 학습이 잘 됐다. 그리고 인접한 프레임과는 핸드폰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레시듀얼 덴스 블럭을 2개 배치했다. 아웃풋은 포즈 데이터와 크롬으로부터 거리띠 2개다. 이 아웃풋은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포스트 프로세싱 알고리즘과 이 CCD 베이스의 IK 솔버에 넣어서 후처리까지 완벽히 마친 것을 실제 데이터로 쓴다. 그리고 뭐 다음 프레임이 쓸 인풋 포즈도 이 IK에서 출력된 이후 거 최종적인 그 핸드 포즈를 갖다가 쓴다. 이런 정도로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근데 이게 평가 기준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3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관통하는지, 얼마나 물리적으로 사실적인지, 얼마나 부드럽게 모션이 재생되는지, 이 3가지로 했는데 각각 설명드리면, 통과하는 정도 지표를 나타내는 거는 핸드 메시에 이렇게 캡슐 콜라이더를 넣어요. 유니티를 썼어요. 유니티 캡슐 콜라이더고, 만약에 충돌이 감지되면은 콜라이더가 충돌했으니까 어느 정도 안쪽으로 이렇게 패였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를 측정해요. 거리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은 뭐 10,000프레임짜리 테스트 데이터일 거잖아요. 그 10,000프레임짜리 테스트 데이터에 이 콜리전 났을 때마다 그 거리를 다 더한 다음에 평균값을 내는 거예요. 뭐 콜라이더 개수 나누기 뭐 프레임 나누면 되겠죠. 최종 썸에다가 그 값을 내는 거고, 그리고 이거 피지컬 리얼리즘 그 메트릭은 오브젝트에 가해지는 그 마찰이거든요. 프릭셔널이. 이게 우리가 이런 걸 다 잡는 건 다 마찰력으로 잡는 거잖아요. 마찰력을 실제로 얘네들이 어떤 식을 세워서 갖다가 써서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데 그걸 설명드리면 기니까 어떻게 그냥 계산을 한다. 그걸 계산을 해서 중요해 보이는데. 아니야, 이거 안 중요해요. 이거는 이밸류에이션에선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긴 한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얘가 막 허공에 떠 있다든지 허공에 떠 있는데 얘가 들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약간 이런 거예요. 허공에 있으면 들려 있으면 안 되고, 컨택트 포인트가 만약 3개가 있으면은 이 3개들이 각각 힘을 이렇게 줄 텐데 이것들이 얘 질량 중심의 매스를 그냥 1로 두거든. 얘네는 매스를 고려 안 했고, 매스의 그 벡터가 있을 거예요. 중력에 대해서 그거하고 합쳤을 때 합력이 0이면은 0으로 안 하고 0.01로 하는데, 아무튼 그 일정 값 이하면은 피지컬리 리얼리즘 하다. 이 정도? 네. 얘가 막 이렇게 잡고 있는데 막. 무게를 고려 안 했구나. 네, 무게는 아예 고려 안 했어요. 그럼 무게를 고려하는 것도 컨트리뷰션 될 수 있겠네? 맞아요. 이쪽은? 맞습니다. 물리를 더 집어넣는 게 좀 컨트리뷰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프레임, 10,000프레임 중에 10,000프레임이 예시고 물리적으로 타당한 포즈의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이 포즈는 뭐 타당, 이 포즈는 안 해. 그 비율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스무스니스는 포즈의 결과물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에 시계열 데이터나 뭐 애니메이션 넣으면 맨날 이렇게 튀면서 가거든요. 얘가
노이즈 같은 거 끼면은.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려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프레임의 사이에 포즈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가속도 포지션 데이터가 있으니까 프레임별로 당연히 가속도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22개 핑거 포인트의 엑셀레이션을 다 더해요. 다 더해서 그것들이 가장 작을수록 얘가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은 거잖아요. 위치 변환이. 그거를 기준으로 이 스무스니스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를 다 더한 게 최대한 작을수록 이 노이즈가 적은 움직임을 가질 것이다.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 없이. 그리고 이 평가에 쓰이는 이 데이터들 다 똑같으니까 조건은 변화가 없죠. 가장 최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가속도가 있을 거고 0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게 그래서 그 결과인데요. 이 두 개 표의 전제 조건은 하나는 트레인 데이터셋에 있는 물체고 다른 거는 트레인 데이터셋에 없는 물체예요. 얘는 반구예요. 반구. 헤미스피어는 실린더는 원통이고 그 두 개인데 또 두 개가 또 같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했냐는 아니고요. 트래젝토리 자체는 안 본 거예요. 같은 물체를 써서 모션 캡처를 했는데 그 모션 캡처 데이터를 넣지는 않은 거죠. 그냥 물체를 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이거를 총 4가지 경우로 나눠서 에밸루에이션 테스트를 합니다. 에밸루에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의학에서 주로 쓰이는 건데 장기를 하나 빼가지고 뺐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 생리적인 형상이. 그러면은 얘의 역할을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뺐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테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하나씩 빼면서 평가를 해보는데 컴포넌트의 기여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거를 4가지로 나누는데 센서를 아예 안 쓰는 노 센서드 군이 있고요. 앰비언트 센서만 안 쓰는 글로벌 피처죠. 글로벌 피처만 안 쓰는 노 앰비언트 있고 이거는 로컬 피처만 안 쓰는 노 디스턴스. 이거는 2개 센서를 안 써요. 쟤네 2개는 로컬 피처라겠죠. 제가 했다면 다 나눠서 했을 텐데 이거 2개도 나누고 뭐 조합 다 했을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 약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은 미래 정보를 0.5초를 보는데 이거를 얘네가 딜레이가 문제라는 걸 아니까 0.1초를 줄여본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숄더 트래젝터리 해서 4가지로 합니다. 그리고 또 IK를 적용한과 안 적용한 것도 나눠서 봅니다. 안 적용했을 때 이점은 IK 도움이 없을 때 온전한 네트워크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원하는 최종은 IK를 쓴 거니까 그것도 같이 보는 거고요. 그래서 IK가 근데 성능이 좋아서 컴포트 몇 개를 제어해서 노 센서를 써도 얘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4% 정도. 피지컬 리얼리즘 관련해서는 뭐 그러니까 페네트레이션까지 같이 합쳐서 피지컬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느 정도 괜찮은 거를 내요. 여기서는 망했지만 IK가 성능이 좋다. IK의 목적이 애초에 그거잖아요. 피지컬 그거를 컨스트레인을 걸어서 가능한 경우를 찾는 거. 하지만 이렇게 엄청 안 좋은 애 있죠. 엄청 성능이 이상하게 돼 있던 애를 이렇게 고쳤어요. 라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IK의 역할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거는 갑작스럽게 변한다는 건 포즈를 크게 수정했다는 얘기고 이 말은 가속도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포지션이 많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스무스니스에 악영향을 주는 트레이드 오프다. 그래서 얘가 높았다고 해서 잘 된 애가 아니라 얘가 엄청 높죠. 스무스니스가. 그걸로 알아볼 수 있다. 얘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표를. 그래서 네 같은 얘기고 스무스니스가 낮죠. 이게 같이 높아도 스무스니스 차이가 나는 거고 그걸로 성능을 짐작해 볼 수 있고 without IK를 안 쓴 데에서도 가장 높은 피지컬 리얼리즘을 그 비율을 보이는 애들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죠. 보통 여기서 잘 된 애들이. 그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보다 높으니까 스무스니스도 적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뭐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워즈가 이제 이 센서들은 다 합쳐서 넣은 애잖아요. 얘네가 가장 높은 성능을 내겠죠. 당연히 낸다는 얘기는 이 컴포넌트를 만약에 하나를 뺐는데 별 영향이 없다고 치면은 그 컴포넌트는 의미가 없는 애인 거잖아요. 쓸데없이 넣은 애잖아요. 그래서 이 아워즈라는 애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큰 차이를 상회하면서 높은 성적을 낸 거는
우리가 이 논문에 설정한 이 컴포넌트들이 다 제각기 적절한 유의미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 설정 컴포넌트들이 유의미하게 작동하니까 잘 설정을 했다. 그거를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한 건 아니지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에 칸을 나눠가지고 덴스 리시듀얼 커넥션도 핵심 컨셉을 했잖아요. 그것도 평가를 해야겠죠. 핵심 컨셉이니까. 비교군을 두 개를 두는데 하나는 레스넷. 그건 뭐냐면은 레스넷은 한 레이어만 건너뛰는 게 레스넷이에요. 이거 여기서 이제 이 X표 이거 크게 건너뛰는 얘 하나만 없는 게 레스넷이고요. 똑같은 모델을 썼어요. 똑같은 이 커넥션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MLP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냥 FC 레이어 연결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스키 컨디션을 다 없앤 거 그냥 퓨어한 이거를 비교군을 해서 비교를 했더니 당연히 매니플렛이 가장 높은 성능을 했다. 이거는 또 똑같은 말로 이 덴스로 연결한 레시듀얼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다. 유의미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두 손을 이용한 오브젝트 매니플렛에서 디테일한 핑거 모션을 뉴럴네크 베이스로 덴스 블록이라는 걸 레시듀얼 덴스 블록을 이용해서 굉장히 제네럴하게 잘 합성을 했다. 이전에는 뉴럴네트워크 베이스로 이렇게 잘한 애들이 없었다. 잘한 논문이. 그리고 두 번째는 스파셜 릴레이션을 표현한 센서들을 아주 잘 구성했죠. 글로벌 피처와 로컬 피처로 나눠서 굉장히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리미테이션하고 퓨처하고 간단히 얘기할 텐데 데이터 개수가 더 많으면 더 잘 될 거다. 당연히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왜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면 무조건 좋은데 어려워서 안 한 건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도 이걸 해볼 생각이고 다음에 이제 피직스 플레저빌리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냐 이런 얘기인데 계속 타당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이거는 어떤 지금 현재 트레인 데이터셋에 한정되는 물체만 한정했을 때 얘기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작은 데이터셋을 우리에도 잘 작동한다를 얘기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데이터셋을 했을 때 잘 안 됐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못 찾았다던가 이런 식으로 작은 데이터셋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딥러닝이니까 아무래도 명확하진 않겠죠. 내가 명쾌하게 이론적으로 무조건 타당한 거를 보장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 특히 두 손을 사용할 경우 양손을 끼워서 얘를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현실 시스템이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내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다음은 이게 실사용이 잘 될 것이다. 포즈 데이터 이런 걸 안 뽑아도 실사용이 되기 좋을 것이다. 요즘 같은 기술 발전했으니까 하지만 0.5초의 레이텐시가 아직까지 가장 큰 문제고 퓨처 트래젝토리까지 추론하는 과정에 포함시키는 걸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또 신박한 방법을 생각을 해내면 그게 논문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지오메트리 리퓨테이션 일반화를 지금도 잘했는데 더 잘해야 된다. 안 본 물질까지도 잘 할 수 있게 그런 개념을 또 신박한 개념을 넣는 것이 또 중요한 챌린지겠다.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여기부터는 이 사람들이 논문 안 썼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심각한 문제인 거 좀 결점을 가린 것 같은 거를 썼는데 여기 보시면 뭉툭한 물체만 잡잖아요. 그리고 돼지 다리나 귀 같은 걸 못 잡아요. 이렇게 잡는 거. 이걸 프리시전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얇으면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얘가 동영상을 잘 보이는 것만 한 거죠. 그래서 무뚝한 것만 되는데 코스트 걱정 없이 레졸루션을 올릴 수 있거나 오버피팅도 막으면서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취해가지고 이 자세한 것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 랑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매트릭 3개가 좀 불명확하다고 여겨졌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손의 미묘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잘 표현했는지인데 얘네가 매트릭으로 평가한 거는 오류가 안 났는지에 대한 거잖아요. 다 노이즈가 안 생겼는지 물리적으로 잘못된 게 없는지 관통을 안 했는지 이런 다 오류 기반으로 매트릭을 짜서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에 대한 매트릭이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얘네도 논문에는 써놨어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겹치고 뭐 이런 게 있었다. 지표 우리가 정한 지표상으로 좋은 성능이 나왔지만 이런 걸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자연스러움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매트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이제 이거 현실의 물체가 인터랙션 할 때 필요하잖아요. 오브젝트를 이렇게 같이 써야 되니까 이 말은 우리가 여러 물체 만약에 내가 구슬 100개로 공기놀이를 하려고 그래요. 라고는 구슬 100개를 직접 준비해야 돼요. 다 마커를 달아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실사용되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물체를 아예 내가 안 하고 벌추어로 다 옮기고 손 행동으로만 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현실의 물체는 얘가 물리적 타당성을 완전히 보존해주죠. 근데 가상으로 가면 내가 툭 치면 빡 날아가겠죠? 처리 안 해주거든.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된다. 구슬 100개에다가 손을 집었다 넣어 빼도 얘네가 팍 날아가지 않고 잘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거를 버추얼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버추얼에서 인터랙션 할 때 물리적 결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큰 과제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뭐 라디오를 킨다. 라디오에 버튼이 몇 개가 있는데 라디오를 키려 하는지 라디오를 들어서 옮기려고 하는지 노브를 돌리려는지 의미나 어떤 용도 같은 거를 전혀 반영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캔을 찌그러뜨리도를 3개 지거나 내가 마시려고 하는 건지 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물체의 재질이나 용도에 따라서 사전 기입 정보를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를 넣을 수도 있고 무게 든 거는 뭐 들다 놓친다던가 아니면 컨트롤러의 그 트리거 있죠? 트리거로 잡는 세기를 조절하도록 의도를 사용자 할 수 있는 어떤 그 인터랙션 창구를 열어줄 수 있고 그걸 조절하거나 아니면 트랙패드 이거 있죠? 이걸로 뭐 인핸드 매니플레이션을 그걸로 어떻게 구현을 해서 사용자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엄지의 움직임 정도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사용자 의도를 가지고 컨트롤 가능한 파라미터를 부여를 어떻게든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진짜 실사용으로 실감있게 사용할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녹화 종료하고 감사합니다.